런던 탑에서 1936년 5월 추위가 이제 죄수가 된 앤 불린이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작은 방의 돌벽을 통해 침투합니다. 한때 왕실 반지로 장식되었던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제 자신의 목을 만지면서 떨고 있습니다. 침묵은 경비병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런던의 종소리에 의해서만 깨집니다. 돌바닥은 더럽고 집 매트리스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곳은 여왕을 위한 숙소가 아니지만 앤은 더 이상 그 칭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4명으로 줄어든 그녀의 시녀들은 그녀가 습한 독방에서 울려 퍼지는 발걸음으로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동안 눈물에 젖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 드레스는 한때 그녀의 몸을 덮었던 비단과 벨벳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검은 머리카락이 이제는 생기 없이 어깨에 떨어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국 전체를 통치했던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벽에서 앤은 다른 죄수들이 남긴 흔적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왕족이었고 다른 이들도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공기는 임박한 죽음의 냄새로 무겁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곧 이 벽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목록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에 횃불이 복도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울 때 앤은 자신의 상승 순간들을 되살려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단순한 시녀가 영국의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야망이 그녀를 그렇게 높이 올려놓았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추락시켰을까요? 독방에 앉아 좁은 창살을 통해 달을 바라보며 앤은 자문합니다. 영국의 얼굴을 바꾸고 종교적 분열을 일으키고 한 국가의 권력을 재정의한 여성이 어떻게 한때 대관식을 축하했던 같은 탑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새로운 신문 시간입니다. 그녀가 고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는 동안 앤은 지나가는 매 순간이 그녀를 단두대에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을 정복하고 왕국을 분열시킨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를 끌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영국 1121년 헨리 8세의 왕국은 중세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공주이자 강력한 황제 찰스 5세의 이모인 캐서린과 10년 넘게 결혼한 젊은 왕은 번영하지만 불안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궁정은 음모로 가득 차 있고 최근 프랑스에서 돌아온 젊은 여성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앤 불린은 세련된 프랑스 궁정에서 몇 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 영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대륙적인 매너, 춤, 솜씨, 예리한 지성은 즉시 그녀를 다른 여성들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녀는 언니 메리처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매력과 뛰어난 정치적 두뇌. 젊은 애는 빠르게 캐서린 여왕의 시녀가 됩니다. 음악, 시, 대화에서의 그녀의 재능은 궁정 전체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춤의 기술을 마스터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복잡한 유럽 정치 동맹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녀의 가족 불린 가문은 이미 궁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앤은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울지 추기경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이 새로운 인물을 점점 더 관심 있게 관찰합니다. 앤은 정치적 항해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며 성급한 동맹을 피하고 자신의 평판을 신중하게 구축합니다. 그녀는 구애 시도를 거부하며 귀족 가문의 상속자들과의 유리한 결혼 제안도 포함됩니다. 1926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혼호의 관계로 알려진 헨리 8세가 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언니 메리를 포함한 궁정의 다른 여성들과 달리
앤은 왕의 구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의 정부가 되기를 거부하며 영국의 역사를 바꿀 선례를 씁니다. 앤의 전략은 대담하고 위험합니다. 그녀가 왕의 구애를 거부할 때마다 그녀의 가치는 그의 눈에 더 높아집니다. 헨리는 쉬운 정복에 익숙했지만 이제 완전히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가 앤에게 쓴 편지들은 커져가는 집착을 보여주며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욕망과 좌절의 혼합을 드러냅니다. 한편 앤은 궁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합니다. 그녀는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하기 시작하며 헨리에게 교황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신교 텍스트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조용히 성장하고 그녀는 궁정의 젊고 진보적인 귀족들 사이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1257년 헨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합니다. 그는 앤을 단순한 정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으로 원합니다. 이미 남자 후계자 부재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던 왕은 캐서린과의 결혼의 유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질문으로 알려질 이것은 영국을 영원히 변화시킬 사건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도착한 젊은 여성인 앤 불리는 이제 정치적, 종교적 혁명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그녀의 급속한 상승은 정점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 대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와 연계된 영국 궁정은 역사적인 단절의 경계에 있으며 앤은 이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1233년 1월 25일 영국은 그 구조를 뒤흔드는 뉴스와 함께 깨어납니다. 헨리 8세가 앤 불린과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왕국은 분열되어 있고 런던 거리의 공기는 임박한 전쟁의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임신한 새 여왕은 승리의 미소로 비밀 결혼에서 등장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앤의 대관식은 권력에 계산된 장관입니다. 런던 거리는 호화로운 타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지만 군중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합니다. 그녀가 왕실 행렬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일부는 무릎을 꿇고 다른 이들은 등을 돌립니다. 앤은 6월의 태양 아래 빛나는 왕관과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대한 매춘부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의 여왕입니다. 폭력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왕의 전 스승인 토마스 모어는 새 결혼과 헨리의 교회 지상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앤은 왕에게 압력을 가하며 그런 도전은 처벌 없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어는 런던 탑으로 보내집니다. 그의 봉인된 운명은 영국을 휩쓸 박해의 물결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나이 들고 존경받는 피셔 추기경도 반대합니다. 앤은 그의 머리가 런던 브릿지에 전시될 때 궁전 창문에서 관찰합니다. 수도원들이 폐쇄되고 신성한 유물들이 파괴되며 옛 교회의 권력이 새로운 질서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여왕은 이 파괴의 건축가로 여겨지며 그녀의 이름은 왕국 전체의 고해소에서 저주받습니다. 1233년 9월 앤은 출산합니다. 왕국은 열망하며 기다리지만 궁전 복도에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는 여자아이의 것입니다. 미래의 엘리자베스 1세. 헨리는 실망을 거의 숨기지 않습니다. 앤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리지만 그녀는 아들을 약속합니다. 한때 흔들림 없는 그녀의 위치가 이제 첫 번째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폐위된 여왕 캐서린은 과부 공주라는 새 칭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앤은 스페인 음모를 두려워하며 그녀를 감시할 스파이를 보냅니다. 캐서린의 딸 메리가 의붓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을 때 앤은 젊은 공주가 처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헨리는 처음으로 새 여왕을 놀라움과 염려가 섞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궁정인들은 앤의 행동에서 변화를 알아챕니다.
그녀의 분노 폭발이 더 잦아집니다. 그녀는 그녀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합니다. 전 동맹인 크로멜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여 왕은 충성 맹세를 요구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합니다. 설담 14년 수장령은 공식적으로 헨리를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씁니다. 앤이 구상을 돕던 종교적 혁명이 완성되었지만 대가는 큽니다. 가족들이 분열되고 마을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며 피가 모독된 교회의 돌을 얼룩지게 합니다. 앤의 두 번째 임신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기형의 남성 태아, 궁전 복도의 소문이 커집니다. 마법 악마와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혁명을 이끌던 여왕은 이제 자신의 궁정에서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한때 욕망으로 불타던 왕의 시선은 이제 계산된 차가움을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숙녀가 궁정에 도착합니다. 제인 시무어. 조용하고 겸손하며 순종적인 그녀는 앤이 아닌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헨리는 점점 더 자주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앤이 촉발시킨 폭력이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고 무대는 화려한 몰락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앤, 불린의 권력은 정점에 도달하지만 그녀의 왕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니치 궁전에 있는 그녀의 방은 영국에서 가장 호화로우며 프랑스 타피스트리와 이국적인 목자의 가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자, 모든 궁정인, 모든 대사는 왕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녀의 내부 서클이 궁정의 주요 직위를 통제하고 왕국 정책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새 여왕은 런던 전역에 퍼지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실제 및 상상의 음모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의류와 보석에 대한 그녀의 지출은 과도합니다. 증가하는 불안감을 화려함의 과시로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왕실 금고는 출혈하고 불만의 소문이 권력의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외국 대사들은 그녀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캐서린의 조카 찰스 5세 왕제는 중요한 무역 동맹을 차단합니다. 앤의 전 동맹인 프랑스는 계산된 거리를 유지합니다. 영국은 고립되어 있고 왕국의 주요 부의 원천인 양모 무역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후계자를 낳으려는 앤의 시도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됩니다. 그녀는 치유사를 상담하고 이국적인 물약을 섭취하며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녀의 세 번째 임신도 또 다른 실패로 끝납니다. 한때 너무 열정적이었던 왕은 이제 겨우 혐오감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여왕의 방에 대한 그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집니다. 그녀의 의붓딸 메리 공주와의 관계는 완전히 악화됩니다. 앤은 젊은 소녀가 어린 엘리자베스의 식탁에서 하녀처럼 봉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메리는 병이 들지만 여왕은 의료 방문을 금지합니다. 앤의 잔인한 행동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까지도 충격을 줍니다. 왕의 강력한 장관인 크로멜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앤을 보호자로 여겼던 종교 개혁가들은 이제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개신교 운동을 손상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영어로 된 성경 번역을 촉진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행동은 새 교회를 이끌어야 할 청교도적 가치와 모순됩니다. 그녀의 방에서의 파티는 경박함으로 비판받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인 시모어가 점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합니다. 헨리는 그녀를 왕실방 가까이에 설치하고 한때 앤에게 속했던 보석을 선물합니다. 새로운 총애인은 앤이 아닌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전통적으로 경건합니다. 여왕은 제인을 궁정에서 추방하려고 시도하지만 처음으로 왕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합니다. 앤의 서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녀의 가장 가까운 비밀 유지자였던 그녀의 남동생 조지 블린도 그녀의 몰락에 끌려들 것을 두려워하며 거리를 둡니다. 그녀의 사촌 로치포드 부인은 크로멜의 방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여왕의 시녀들은 제인 시모어에게 충성하는 여성들로 하나씩 교체됩니다. 제36년 1월 캐서린은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앤은 공개적으로 축하하며 스페인의 애도 새긴 밝은 노란색을 입습니다. 그녀의 기쁨의 표현은 궁정을 경악시키고 왕을 화나게 합니다. 그날 밤 여왕의 명령으로 불꽃놀이가 템즈강을 비추는 동안 헨리는 그녀의 방에서의 연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2주 후 앤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니치에서의 토너먼트 중에 왕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몇 분 동안 그가 죽었다고 믿어집니다. 소식이 앤의 방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유산을 겪습니다. 산파들이 검사한 태아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녀의 통치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고 그녀의 적들은 최종 공격을 위해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536년 4월 봄이 예감의 공기와 함께 런던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유산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엠블리는 궁정에서의 미묘한 변화를 인식합니다. 한때 그녀의 관심을 다투던 궁정인들은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한때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방은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착하는 침묵은 어떤 공개적인 음모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크로멜, 그녀가 그토록 옹호했던 개혁의 건축가는 이제 왕과 비밀리에 만납니다. 문서가 준비되고 증인들이 신문 받습니다. 정치적 적들을 파괴하는데 능숙한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여왕이 저지른 모든 실수, 모든 분노 폭발, 모든 신중하지 못한 말을 철저히 수집합니다. 앤과 가까웠던 궁정의 음악가들이 그녀의 방에서의 비공개 만남에 대해 신문받습니다. 그녀의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 마크 스미턴이 3일 동안 사라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창백하고 약간 절뚝거립니다. 그는 여왕의 시선을 피하고 오직 경비와 함께만 이동합니다. 앤은 궁정 무도회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헨리가 제인 시모어와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모인 모든 귀족들 앞에서 그녀는 왕에게 소리치며 그를 배은망덕함으로 비난합니다. 방은 죽은 듯한 침묵에 빠집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헨리는 등을 돌리고 물러납니다. 그날 밤 그는 왕실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왕은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동맹들을 소집하지만 그녀의 권력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삼촌 노포크 공작은 이상하게도 궁정에 부재 중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 블리는 이제 제인 시모어의 서클을 드나듭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동생 조지도 그녀와의 비공개 만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고립의 징후가 늘어납니다. 그녀의 시녀들이 경고나 설명 없이 하나씩 교체됩니다. 그녀의 남동생의 아내인 로치포드 부인이 크로멜의 방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목격됩니다. 그녀의 유일한 딸 엘리자베스는 안전을 위해 궁정에서 제거되어 해트필드 하우스로 보내집니다. 4월 말 앤은 궁전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알아챕니다. 메신저들이 런던과 그리니치 사이를 밤낮으로 달립니다. 크롬웰의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비밀 회의가 열립니다. 왕은 여왕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앤은 헨리와의 사적인 접견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왕실방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지만 왕은 그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크로멜의 요원들이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수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편지, 기도서, 심지어 그녀의 보석들이 목록화되고 제거됩니다.
5월 첫째 날, 전통에 따라 그리니치에서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앤은 왕과 함께 정상을 가장하며 게임을 주재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궁정인 중 하나인 헨리 노리스가 축제 도중 긴급 회의에 소환됩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런던 탑에서의 비밀 체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앤이 또 다른 토너먼트 날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왕실 의회의 소환장을 가진 메신저가 도착합니다. 여왕은 일부 혐의에 답하기 위해 즉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녀가 혐의의 성격을 물었을 때 메신저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궁전의 공기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녀가 의회 홀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앤은 경비병들이 더 이상 그녀가 지나갈 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몇몇 시녀들이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궁전 창문을 통해 그녀는 그녀의 삼촌 노포크, 공작이 이끄는 병사들의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함정이 곧 닫힐 것입니다. 16년 5월 7일 왕실 의회가 그리니치에 모입니다. 앤 불리는 여전히 왕실 의상을 입고 고발자들을 마주합니다. 그녀의 삼촌인 노포크 공작은 계산된 냉정함으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혐의는 하나씩 낭독됩니다. 반역, 근친상간, 왕에 대한 음모, 마법. 영국의 전 여왕은 왕관의 죄수로 선언됩니다. 런던 탑까지의 여정은 굴욕의 행렬입니다. 앤은 템즈 강이 단순한 배에 실려가며 그녀가 정죄하는 데 도움을 준 수많은 반역자들의 머리가 아직도 전시되어 있는 런던 브릿지 아래를 지나갑니다. 3년 전 그녀가 대관식을 위해 승리하며 들어갔던 동일한 문이 이제 그녀를 죄수로서 닫습니다. 신문은 즉시 시작됩니다. 궁정의 음악가 마크 스미터는 고문을 받은 지 며칠 후 여왕과의 은밀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마앤과 가까운 궁정인들인 헨리 노리스, 프랜시스 웨스턴, 윌리엄 브레러턴이 체포되어 신문받습니다. 강제로 얻은 자백들은 왕실 방에서의 타락과 반역의 그림을 그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고발은 조지 불린의 아내인 로치포드 부인으로부터 옵니다. 그녀는 앤과 그녀의 친남동생이 근친상간 관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합니다. 조지는 체포되어 탑으로 호송됩니다. 수년 동안 영국 정치를 지배했던 불린 가문의 가족 서클이 이제 고발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앤의 전 동맹이었던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는 왕과의 그녀의 결혼을 무효화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3년 전 결합이 유효하다고 선언했던 동일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해체할 신학적 이유를 찾습니다. 결혼은 무효라고 선언되고 부부의 유일한 딸 엘리자베스는 비합법적이라고 선언됩니다. 5월 12일 런던 탑의 그레이트 홀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들은 별도로 재판받습니다. 스미턴, 노리스, 웨스턴, 브레러턴이 먼저입니다. 왕국의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모두 크롬웰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그들 모두를 유죄로 선언하는 대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판결은 참수형입니다. 조지 불리는 귀족적 존엄으로 그의 재판에 맞섭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가 제기한 근친상간 혐의에 직면했을 때 그는 쓰게 웃습니다. 배심원단은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왕의 남동생인 로치포드 자작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5월 15일 앤 불리는 재판을 위해 호송됩니다. 그레이트 홀은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 여성의 몰락을 보려는 열망에 가득 찬 관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파멸의 광경을 보기 위해 붐빕니다. 법정을 주재하는 노포크 공작은 그의 만족감을 거의 억제하지 못합니다. 앤은 놀라운 웅변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녀는 논리적 논쟁으로 각 혐의를 반박하고 주장된 날짜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증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한때 왕을 정복했던 동일한 예리한 지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몇 분의 심해 후 평결을 내립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탄 판결이 선고됩니다. 런던 탑에서의 사형. 앤은 당혹스러운 평온함으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반응은 요청입니다. 전통적인 영국 도끼 대신 프랑스식으로 검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길.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대륙의 관습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선호 표시입니다. 탑의 부관인 킹스턴은 그의 일기에 죄수가 초현실적인 평온함의 순간과 히스테리적 웃음 발작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씁니다. 그녀는 과거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 프랑스 궁정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명료함의 순간에 그녀는 말합니다. 사형 집행인이 매우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 목은 매우 가늘어요. 한편 햄프턴 코트에서 헨리 8세는 이미 다음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조용히 왕의 방 근처에 설치되었습니다. 메신저들은 궁전 사이를 질주하며 앤 불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왕의 시야에서 제거되도록 명령을 전달합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죽은 것처럼입니다. 1936년 5월 19일 차갑고 맑은 아침이 런던 탑 위에 뜹니다. 앤 불리는 새벽 전에 일어나 기도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짙은 녹색 다마스크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흰 담비털로 안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대관식 색상으로 왕족임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드레스 아래에 증인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색깔입니다. 그녀의 요청으로 특별히 칼레에서 데려온 사형 집행인이 탑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검은 톨레도에서 만들어졌으며 정확한 날카로움으로 유명합니다. 앤은 그의 서비스에 대해 미리 지불하기로 결정하며 40파운드의 금화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예술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후원자 행위입니다. 오전 9시 탑에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약 1000명의 작은 군중이 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관중으로 주로 귀족과 외국 외교관들로 구성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참여할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피정죄자에 대한 가능한 동정의 표시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애는 놀라운 존엄성으로 단두대에 올라갑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설은 외교의 모델입니다. 그녀는 왕을 친절하고 주권적인 군주로 칭송하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역사에 울려 퍼지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죽으러 왔습니다. 법에 따라 내가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고발된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께 왕을 구하시고 그에게 긴 통치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친절하고 자비로운 군주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격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앤은 단두대에 나무 바닥에 그녀의 무릎이 닿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사용된 화살통에 담겨 탑 내의 성 베드로 에드빈큘라 예배당에 의식 없이 묻힙니다. 어떤 표시도 그녀의 무덤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헨리 8세는 11일 후 제인 시모어와 결혼합니다. 앤에 대한 모든 언급은 체계적으로 왕실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초상화들이 파괴되고 타피스트리가 불태워지고 문서들이 수정됩니다. 마치 그녀가 결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왕은 심지어 궁정에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다음 수십 년 동안 밝혀집니다. 앤이 헨리에게 준 딸 엘리자베스는 궁정의 음모를 이겨내고 결국 영국의 여왕이 됩니다. 황금시대로 알려진 그녀의 45년 통치는 영국의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꿈꿔왔던 권력과 영광을 가져옵니다. 엘리자베스는 결코 결혼하지 않으며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의 운명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알았던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 됩니다. 앤이 총마의 역할을 한 영국 개혁은
영국의 종교적 모습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왕실 정부 이상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시작된 로마와의 단절은 미래의 영국 제국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녀가 창설을 도운 영국 국교회는 오늘날까지 영국의 공식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수세기 후 역사가들은 앤 불린의 역할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매춘부에서 그녀는 점차 영국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점점 더 사법적 암살로 간주되며 정의로 가장한 정치적 박해의 주요 사례로 여겨집니다. 1776년 성 베드로 에드 빈큘라 예배당의 복원 중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식별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적절히 표시되도록 명령합니다. 예배당 바닥에 단순한 황동 명판이 이제 영국 역사의 진로를 영원히 바꾼 여성이 안식하는 곳을 표시합니다. 앤 불린의 최종 유산은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그녀는 동시에 희생자이자 혁명가였으며 개혁을 촉진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단 1000일 동안만 여왕이었지만 역사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대가와 지상의 영광의 덧없는 본질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여러분, 고귀한 시청자님, 역사의 어두운 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분들,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살아있고 강렬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리처드 3세 마지막 플랜테저넷 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곧 만나요.